속에 있었다고 봐야죠. 집이 막 모든 부를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믿음? 또 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는 제일 안 좋은 물건이거든요. 허그의 부실이 2017년도 뭐 이때만 해도 100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만 지금 예상하는 게 3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보면 분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하수였어요.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도 없다. 가계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부동산을 구매를 많이 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폭증을 해서 어떤 대출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빚을 내서 샀어도 이게 나중에 이 자산을 처분하면 이 빚을 모두 다 청산하고도 나한테 이익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꾸역꾸역 갚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DSR을 통해서 한 40% 정도 이내로 규제를 하는 이유가 그 정도의 빚을 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40%를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삼아서 DSR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 있는 대출들은 차주별로 보면 60% 가까이 나가 있어요, 대출이.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대출을 최대한 땡겨 쓴 시장에서 이게 조금만 변동이 있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뭐 자기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이 빚을 좀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장 자체에서 이게 처분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거래가 막 늘어나고 이 가격에도 막 팔려서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이 부채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싸게 내놓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 집을 싸게 내놓는다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싸게 내놓는 것과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가격에 내놓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있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예전에는 10억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5억밖에 이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싸게 내놔봤자 5억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에 내놓겠죠, 사람들이. 근데 시장에서는 그 정도 갖고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받아주면 거래가 늘어나겠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격에 거품이 있는 거죠, 지금은.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려면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 집을 수요할 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어야 이게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 갭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멈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빚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은연중에 뭐 다시 반등한다고 하니까 또는 내가 지금 이 시기만 지나가면 다시 이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만 견디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급하게 내놓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형태의 거래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경매로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경매로 나왔을 때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 계속해서 이제 단계적인 하락을 거치게 되는 거죠. 20년도, 21년도의 거래를 보면 그 폭발했던 거래를 보면 6억 이하의 과거에 서울에 있으면서도 조금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팔리면서 거래량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집을 처분한 사람들이 갈아타기 형태로 또 비싼 집을 사주는 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빚의 규모라는 게 뭐 영끌의 개념을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의 최대치 생활하는 데 영향이 없으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끌어낸 게 영끌이잖아요. 근데 이 영끌한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5억짜리 집에 60% 하면 3억이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의 대출을 받았으면 10억짜리 집에 6% 하면 6억이잖아요. 거의 절대 금액으로는 2배에 가까운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막 2배, 3배씩 늘어났으면 이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6억짜리 집을 사면은 4억 가까이를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서울에 안쪽에 집 사고 뭐 이러면 한 8억, 10억 이 정도에서 많이 사셨으니까 5억 대출 받으면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부담한다. 200, 300 이렇게 하면 맞벌이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돈이고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저금리 상황의 유동성을 많이 풀어준 시장이 장기화됐던 걸 이제는 그걸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와서 축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저금리의 상황이 다시 곧 오지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시장 환경 자체가. 저금리가 아니고 중금리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소득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침체되고 소득적인 측면에서 보존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더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연끌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집이라는 거는 집값이 많이 하락기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 자산이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호가적으로 버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끌을 한 사람들은 이런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미 버틸 수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조금 손해보고도 이걸 처분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그러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산 집들이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상품들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품이 낀 걸 샀으니까. 남들이 2, 3억에 샀던 거를 6, 7억에 사면서 나는 지금 사서, 오늘이 가장 쌀 때인데 지금 사서 나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지금의 값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자산이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나중에 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이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좀 낮고, 뭐 지방에 가면 전세가율이 높고, 이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 집이 더 가격이 막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 그냥 지금 사용 가치와 유사한 수준의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 갭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매도 호가는 이만큼 높아요.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커지잖아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호가를 계속 유지하면 그 갭이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내고선도 누군가 더 큰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약간 좀 우리가 환상 속에 있었다고 봐야죠. 집이 막 모든 부를 이루어줄 것이다라는 약간 이런 믿음?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낮은 게,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는 제일 안 좋은 물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가 투자 대상이 된 이유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으면 그 가격을 주고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천 세대, 수백 세대에서 수천 세대가 함께 뜻을 모아야 개발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이제 아파트로서의 효용보다는 그 아파트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이걸 새로 개발해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을 사는 거는 투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기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너무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트렌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그냥 그대로고, 뭐 투자하면 돈 벌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내가 살아본 집이고 내가 아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규격화되어 있고, 사고 팔고 할 때 다른 걸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물건 자체가. 전세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버려가지고 지금의 그 버블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전세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는, 과거에 이제 금융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빌려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됐던 게 전세 제도잖아요. 근데 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이 전세금 자체가 새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종잣돈의 개념으로, 또 내 집 마련으로 가기 전 단계, 이게 전세금의 어떤 형태였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순전히 내 자본이었다면, 내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전세금 자체가 내 자산 플러스 대출인 거예요. 대출을 통해서 그 전세금을 크게 키워놨어요. 그 전세금이 집값의 하방 지지선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 자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1억에 뭐 80만 원짜리 월세 살던 사람도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80만 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5억의 대출을 받아서 새 아파트 전세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예전에 나는 80만 원, 100만 원만 주거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유리했기 때문에 전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그 80만 원이 13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 그 집을 채워줬던 그 가격을 채워줄 수 있었던 전세 수요도 줄어드니까 지금 역전세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지 전세금을 그만큼 또 빌려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을 또 해주고 그래서 이만큼은 나중에 충분히 무리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1060짜리 뭐 고시원 사는 것보다 몇십만 원 좀 더 부담하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내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신축 빌라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제 사기화 됐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자기가 어떤 집을 짓는데 신축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나 오히려 분양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전세금으로 이미 다 회수를 한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걸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 집을 담보로 그만큼의 전세금을 낸 거니까 이 집을 나중에 경매든 뭐가 됐든 내가 다시 인수하는 형태로밖에 회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거죠. 근데 이걸 뭐 보증을 끊어서 들어간 경우에는 허그에서 이제 대신 반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허그에 이제 부실이 생기는 거죠. 허그의 부실이 2017년도 뭐 이때만 해도 100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만 지금 예상하는 게 3조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전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집값에 대한 평가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했던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거품이 있었으니까 이 집을 처분해서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빌라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아파트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보증 사고의 그 비율을 보면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역전세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역전세잖아요. 예전에 내가 5억을 너한테 빌려주고서는 이 집을 이용했다면 시즌은 3억밖에 못 빌려주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나한테 돌려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상환해줄 능력이 없는 거죠. 역전세가 자그마한 뱅크런이라고 얘기한 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 썼으면 은행에서 이 집 담보로 5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집 보니까 5억 안 되겠어. 3억밖에 못 빌려주겠어. 2억 중도 상환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전세 5억 빌려줬는데 여기 지금 5억 아니래. 3억밖에 안 된대. 2억 돌려줘. 나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데? 이 돈을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뱅크런이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정비 사업을 했었어요. 재건축 재개발 쪽 일을 한 8년 넘게 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로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물건들이 재건축 아파트였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개념도 없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 살기 불편한 아파트 이러니까 안 사던 물건들이 실질적으로 뭐 잠실 쪽에 재건축할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15평 뭐 이런 아파트가 지분이 뭐 15평, 16평 이렇게 있으니까 잠실에 땅을 15평, 16평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보다는 땅의 가치가 훨씬 높은 상태인데 시장에서 판단은 오래된 아파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 이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집 하나 있으면 그냥 똑같이 뭐 33평 아파트 하나 받고 분담금 일부 돌려받고 뭐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는 이제 거의 다 개발이 끝났고 9층, 12층 뭐 이 정도에는 중층 재건축 활성화되는 시기였거든요. 특히나 강남권만. 왜냐하면 그쪽은 그래도 메리트 있고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런 곳에서는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서의 아파트는 개발이 가능한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다 이거죠. 근데 시장이 이제 뜨거워지고 막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늘어난 게 투자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결정되어 있는 물건,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놓으면 돈이 된다. 막 이랬던 시장이다 보니까 그게 과열이 됐고 그게 그러니까 실질 가치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된 거죠. 투자 이런 거가 아닌 신규 분양 이런 거 말씀하시죠? 기축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기축 같은 경우도 그냥 기축도 지금 사면 다른 데도 다 오르니까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축 분양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기축 아파트보다 싸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단 기축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나머지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양에 막 뛰어든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도 보면 분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제일 어떤 부동산 투자의 하수였어요. 싸게 샀으니까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싸게 산다는 게 지금처럼 막 청약 경쟁률을 막 이렇게 뚫고 해서 뭐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경기가 꺼지고 미분양이 많이 되고 할인 분양이 돼도 안 팔리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제 샀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됐을 때 그만큼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투자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분양가 자체도 2016년 정도에 서울이 한 평당 2천 정도를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3,500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분양가가 오른 거거든요. 분양가 자체도 결코 싼 게 아닌데 그냥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건 진짜 싼 거고 그러니까 로또다? 그러니까 분양 받아놓자. 근데 분양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잔금 치를 때가 됐어. 2, 3년 지나서 이제 입주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전세를 넣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메꾸려고. 근데 그 전세가를 예전에 기대했던 거는 그 높은 전세가만큼 난 당연히 땡겨서 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분양을 하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현재까지 모은 소득 플러스 미래에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소득을 집어넣어서 사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굉장히 고가예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미쳐서 살 수 있는 환경. 로또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런 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은 그게 가능한 시장이었던 거죠.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내가 부족한 돈들은 어디서든 다 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장인데. 근데 그게 불과 2, 3년 만에 지금 이제 온 상황은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와요. 아직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막 취소하고 이런 거가 만연화되고 막 이러진 않지만 미리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든가 주거 대체 상품들 있잖아요. 아파트 대체 상품들, 아파텔 뭐 이런 것들은 입주 거부하고 뭐 예전에 카탈로그에서 설명했던 거는 뭐 복층을 활용해서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면 충분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온갖 계약상의 문제를 삼아서 해지하거나 그런 소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올라갔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근데 지금 산이 높게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다시 올라간대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가격에 사서 내가 나중에 팔지 않더라도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도 내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빚을 지고 그런 가격의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안 사면 나는 그런 삶을 아예 누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이 앞뒤를 생각 안 하고 매입을 해왔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관망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을 하면 과연 그렇게 올라갈 요인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들이 미래에도 똑같이 펼쳐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의 시기를 겪으면서 집값의 상승을 수반한 고도 성장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어떤 개도국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의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저성장, 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 막 크죠. 근데 어른이 되면서 계속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상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경제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정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상승이나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자산 가격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자산 시장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자산 시장이 외부에서도 막 유입이 돼서 가격이 막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주는 그런 시장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건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살아줘야 되는 거고 지금 어린이들이 커서 나중에 이 집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요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뉴욕이나 이런 집값 엄청 높지 않나요?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죠. 집값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외국의 주택시장은 렌트에 기반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만큼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렌트로 환산을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전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아니면 보증금 이런 건 내가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을 그냥 일시적으로 파킹해두는 돈으로 이자를 안 얻더라도 이걸 그대로 묶어둘 수 있는 돈 일부에 월별로 내 소득 기반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렌트, 이 가격을
의 수익률, 정말 적정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과의 차이는 그거죠. 오늘 머니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 제 채널로도 좀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는 상황이 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